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마라톤도 40.19를 뛸 때고 30 몇 킬로부터 힘들잖아요. 끝이 보이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말랐네? 괜찮습니다. 계약 강론 매매. 요 매매에서는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는데 꼭 나오는 게 일단 담보 책임이 꼭 나온다 그랬고요. 매매 계약의 뜻이 일단 나올 거고요.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매매 계약의 성립이 나올 겁니다. 요 성립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 계약의 성립은 매도인과 매도인 이 손의 의사 합치 이런 건 다 총론에서 한 거고, 특별하게 매매 계약 성립해서 매매 예약하고 계약금하고 여기나. 세 번째로 매매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별거 아니라 그랬죠.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말해요.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이렇게. 네 번째로 이 매도인의 의무 중에서 재산권 이전 의무가 기본이죠. 근데 그 재산권을 제대로 못 넘겨줬을 때 담보 책임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환매가 하나 나오죠. 그 중에서 요건 기본이라 그랬고요. 그럼 이제 요거 매도인의 권리무, 매수인의 권리무라는 조문, 그다음에 계약금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매매 예약하고 환매가 나오긴 하는데 좀 떨어지죠.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 일단 매매 계약의 뜻이 뭘까? 모르는 분 없지요? 매매 계약의 뜻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뭐예요 뜻이? 그거지요? 예, 그거예요.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그러니까 약속만으로 성립해요. 그렇죠? 유상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사람을 매도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겠죠. 이런 매매 계약은 어떻게 성립을 해요? 특징가에서 몇 가지 더 있는데 꼭 매도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대금은 금전해난다. 이런 거 다 아시죠? 성립은 어떻게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 합치. 따라서 대금 지급 장소, 대금 지급 시기, 대금 지급 방법 이런 건 굳이 의사 합치가 없어도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두 번째로 목적물 이전,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꼭 계약 당시 그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의 특징, 기본적인 성립이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매매 예약이 하나 딱 하나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약이라는 건 계약인데요. 이것도 계약인데요. 무슨 계약이냐? 본계약 체결을 미리 약속. 오늘 본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주일 뒤에 본계약을 체결할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렇지. 의사합치가 있죠. 이것도 계약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계약은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본계약 체결을 약속한 거니까 이런 걸 예약이라고 하자. 매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매매 예약을 하게 될 때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원래 예약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약에는 일방예약, 쌍방예약, 쌍무예약, 평무예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법에는 일방예약만 규정을 해놨어요. 민법에는 뭐만 규정해놨다고요? 일방예약. 그래서 당사자가 매매 예약을 했는데 이 매매 예약이 4가지 예약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면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일방예약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방예약이 뭐냐?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매매 예약을 해요. 2월 10일까지 을이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 예약 완결권.
이렇게 예약을 한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주고요. 그 예약 완결권을 정해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10년 내에 일방적으로 이걸 행사해서 본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것을 일방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일방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을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만 뭐가 생긴다? 예약 완결권, 이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매매 일방예약을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활용을 합니다. 뭐로 활용한다고요? 채권 담보. 갑이 아파트가 있고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하되 그 약속을 매매 예약격신으로 하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줘요. 그래서 갑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을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갑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될 것이고요. 대금은 이미 준 상태죠. 처음에 빌려준 돈이 대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 그걸 순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갑의 아파트에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놔요. 이게 뭐가 된다? 가등기 담보. 그래서 매매 예약은 가등기 담보의 수단으로. 우리 가등기에서 봤죠?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당사자들이 담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매매 예약은 이런 형태인데 그 중에 일방 예약은 이런 형태인데 당사자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방 예약이 성립하게 되면 한쪽에게 뭐가 생긴다? 예약 완결권이 생긴다. 이때 이 사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본계약이 성립이 된다. 따라서 일방 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예약 당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게 마련이 안 돼 있다면 나중에 을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 체결되는 게 불가능하다. 내용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로 일방예약 당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사자들이 예약을 할 때 이 예약권 행사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한 기간 내에 하면 돼요.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라 그랬어요? 10년. 이럴 때 또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최고. 예약자는, 즉 예약 의무자는 완결권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결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나오면 두 가지 세트, 중단정지가 있을 수 없고 그 도가 여부를 법원이 직권주사. 그러니까 얘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점유도 하고 있다. 우리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걸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중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예약 완결권자가 설령 그 부동산을 미리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매매 일방 예약에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계약금. 이건 좀 중요하죠. 먼저 계약금의 뜻. 계약금은요,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요걸 계약금이라 그래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갑과 을이 1억 매매를 할 때 매매, 을이 1천을 계약금으로 줄 수 있죠. 그렇죠? 금전으로 줄 수도 있고요. 1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도 반지로 할까요? 반지가 더 낫겠다. 자동차보다는 현금이 더 금반지.
1,000만 원 정도 하려면 몇 돈 정도 돼야 되나? 요새 하도 홈쇼핑에서도 금을 많이 팔아가지고 홈쇼핑에서 금 사면은 시가보다 한 30-40% 비싸게 사는 거 아시죠? 홈쇼핑에서 하지 마세요. 금덩이, 예? 비싸게 파는 거예요. 금덩이, 금괴, 금괴 좋다. 예. 금괴. 금돼지로 할까요? 뭐가 틀렸어요? 위에 게? 이괴자예요? 아니에요. 괴자는 이괴자예요. 이괴는 뭘 담는다 할 때 그릇 괴자예요. 이건 덩어리 괴자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릇 괴자예요. 덩어리 괴자. 또 찾아보신다 또. 네. 아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그냥 자동차로 바꿔요. 자, 1,000만 원을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유가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매매계약에서 재산권은 꼭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대금은 반드시 금전해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계약금은 금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대금 일부 성질이 없다.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계약금으로 줬을 때는 나중에 1억을 주고 자동차를 돌려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자동차를 대금 일부로 충당해버리면 이건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는 반드시 반대 당사자는 뭘 줘야 된다 그랬어요? 금전. 그러니까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고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돈으로 줬을 때는 당사자들이 이거 대금 일부에 충당을 해버리죠. 보통 약정할 때 1억 매매하면 계약금은 1,000만 원, 잔금은 9천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약정 자체가 계약금 1,000만 원을 대금 일부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거고 설령 그렇게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전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대금 일부에 충당을 해버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관행이. 근데 그게 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당연히 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무조건 계약금을 주냐? 그렇진 않지요. 매매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는 게 많아요? 안 주는 게 많다 그랬어요? 안 주는 게 훨씬 많다 그랬어요. 제가 안 주는 게. 계약금 주는 건 부동산이나 이렇게 덩치 큰 거, 또 이행기가 뒤에 있는 거, 이럴 때 계약금을 보통 계약의 확실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주는 것이지 현실 매매, 지금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거, 뭐 이럴 때는 계약금 주는 적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훨씬 많아요. 반대로 그러면 주려면은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약속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약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을 우리 민법은 뭐로 만들어놨다? 요물계약. 먼저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결부되어 체결되는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 따라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된다. 두 번째 별도의 계약, 독립된 계약. 매매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 계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계약. 독립된 계약은 뭘 뜻해요? 매매계약과 동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물계약.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주고받아야 성립한다. 계약금을 수수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주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이게 원칙이 됩니다.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 그 계약금의 기능이 뭘까? 가장 기본이 뭐다? 증약금이다. 민법이 부여한 게 뭐다? 해약금이다. 해약금.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이고 이건 민법이 부여한 거야. 그래서 지문에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럼 5가 되는 거예요. 왜? 민법에서 뭘로? 해약금으로 인정을 하니까. 계약금이 교부되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특약을 하면 뭐가 된다? 위약금. 갑이 을과 1억짜리 매매 계약을 하면서 1천만 원을 계약금을 줬다. 근데 을이 잔금을 안 준다. 갑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안 준다. 갑이 계약을 해지한다. 갑에게 손해가 생겼다. 이때 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느냐? 특약이 있어야 충당한다. 특약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의 성질을 간다. 만약에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갑은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특약이 있어요. 두 번째, 특약을 해서 위약금이 되면 요 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위약벌이다. 차이는 뭐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별도. 손해배상액에 해당되면 안 되고 위약벌에 해당되면 계약금은 벌칙으로 몰수해버리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특약 내용 보면 구별이 돼요. 근데 구별이 안 돼. 안 되면 뭘로 추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위약금은 성질이 두 개가 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차이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냐 있냐.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뭘로 추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그리고 요 민법상 요거 보면 되지요. 해약금. 해약금이라는 건 뭐다? 갑과 을이 계약금 계약을 했다. 양당사적에 뭐가 하나씩 생긴다? 해제권. 양당사적에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요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는 것을 해약금이라고 부르고 해약금. 이때 이 해제권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있는 거예요. 해제권이. 그러니까 이걸 행사할 때는 또 다른 사유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묻지마 해제권이에요. 묻지마. 그래서 이 해제권이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당사자가 기간을 정했을 때는 정한 기간 내에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 법정 해제권 봤죠? 기간 정했을 때는 정한 기간 내에 정하지 않으면 10년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정해놨어요. 뭐라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요때까지만.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해버리면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어떻게 행사하는가? 교부자는 어떻게 하고? 포기. 수령자는 어떻게 하고? 배액상환.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냥 포기만 하면 해제가 되지만 수령한 사람은 포기만, 배액을 주겠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배액을 상환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수령을 안 해. 도망다녀. 매도인 입장에서 배액을 주고 해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매수인은 안 받고 도망다닐 거예요. 공탁까지 해야 될까?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하지 않았다. 보통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탁을 해버려요. 다툼을 막기 위해서. 근데 꼭 공탁까지 해야만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일방이 이행에 착수. 이때 일방이란 건 둘 중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을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행에 착수는 했지만 상대방이 아직 이행 착수 전이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일방은 상대방을 국한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양당사정 어느 일방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럼 이런 판례가 있었죠.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한 거니까 매도인은 물론이고 이행 착수한 매수인도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일방은 양당 사주 중 어느 한쪽을 말한다. 두 번째로 이행 착수는 뭘까? 이렇게 말하죠.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매수인 입장에서 돈을 은행에 가서 찾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 관련 서류를 동사무소 가서 떼오고 그걸 가지고 가서 상대방한테 야 받아라 이게 이행 또는 이행 제공. 돈 찾고 서류 떼는 게 이행 준비. 가서 던져주는 게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이행 착수는 그 중간 어디쯤. 우리 판례가 대법원 가가지고 이행 착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행 착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행 착수란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딱 들어맞는 이행 또는 이행 제공까지는 이를 필요가 없는 중간 단계. 네? 그게 이행 착수. 애매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판례에 나타난 거 중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자기압수표, 은행도어음, 문방구어음 말고요. 은행도어음의 반대가 문방구어음이에요. 그거 말고 은행 발행어음이 있어요. 은행 딱 찍혀 있는 거. 은행과 당자 대여 계약을 맺고 어음책을 받아서 회사 등이 어음 발행하죠. 그 어음을 말합니다. 이런 거. 이걸로 교부한 걸 이행 착수라고 해요. 또 하나 작년에 우리 산업인력공단이 판례가 아닌데 기출지문으로 낸 게 있어요. 매 도인이 등기 관련 서류를 갖춰서 매수인에게 등기소에 출석할 것을 촉구. 뭐 이것도 이행 착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판례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통 이행 착수다. 이런 건 이행 착수라고 한 적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중도금이 1천이 있어요. 이걸 지급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중도금을 현금이나 자기압수표나 은행도어음으로 가져가야 되죠. 근데 얘가 그걸 가져가지 않고 병에 대한 1천 채권이 있었어요. 이걸 가져가요. 이걸. 채권을. 그래서 이걸 가백에 야 중도금으로 이거 가져가. 양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병이 같이 있었어요. 채무자가. 이걸 이행 착수라고 해요. 네? 요것만 현금 자기압수표 은행도움으로 교부한 거 이게 이행 착수다. 어쨌든 이렇게 해약금의 성질이 있을 때 당사자들은 요렇게 요때까지 요렇게 해지할 수 있다. 효과. 아까 우리 법정 해제는 효과가 뭐였어요? 소급소멸, 계약의 소급소멸, 원상회복의 발생, 손해배상. 이 세 가지가 법정 해제 효과였었죠? 계약 총론에서.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없죠.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거죠. 원상회복도 없죠. 뭐만 남아요? 소급소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요 정도. 그리고 아까 봤던 거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으니까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하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원칙이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했을 때 대금에 충당하는 이런 관행이 있다. 네? 효력 쉽게 요것만 여기까지만. 네. 매도인의 권리는 대금 청구권.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 이때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 따라서 첫째, 가압류나 저당권이 등기있다면 말소 후 이전 등기. 두 번째,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도 해야 된다. 등기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점유도 이전해 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타인 권리라면 그걸 취득해서 이전해 줘야 된다. 부합물 종물이 있으면 특히 종물도 넘겨 줘야 한다.
만약에 그걸 제대로 넘겨주지 못했다.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 책임, 없으면 담보 책임 부담한다. 이게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렇죠? 여기에 부수하여 플러스 첫째로 목적물부터 발생한 과실을 누가 수취하냐?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과 후로 나눠져 있다. 인도되기 전엔 누가?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이렇게 돼요.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더군다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를 받았는데 얘가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매수인이. 과실 누가 수취? 여전히 매수인이. 왜? 인도 받았으니까. 대신 얘는 인도 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 지급 이렇게.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후에는 과실을 누가 무조건 수취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문제는 요거예요. 인도 전에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어. 매도인이 이자 줘야 돼요? 아니죠.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인이 수취. 판례. 요건 조문이 있고, 그러니까 인도 후에는 무조건 매수인이 수취하는 거고, 다만 인도 전에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과실을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수취한다. 두 번째로 계약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쌍방균분. 계약 비용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쌍방균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그건 계약 비용이 아니지만 뭐 측량 비용이라든가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이런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쌍방균분 부담. 세 번째로 어느 한쪽의 이행기한만을 정해놓고 상대방은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동일기한 추정. 네 번째로 대금 지급 장소는 어디? 대금은 어디서 지급?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 원칙이 어디라고요? 매도인 주소지.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속. 이때는 어디? 인도 장소. 이때는 이 약속을 이렇게 했으니까 예외. 대금 지급 장소. 다섯 번째 대금 지급 거절권. 갖고 그래요. A라는 물건을 매매를 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행기가. 근데 병이라는 놈이 을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야, 너 갑하고 A라는 물건 매매했지? 그렇다. 그 물건 내 거거든. 갑이 훔쳐간 거거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즉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불안하죠. 이렇게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자신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 실제로 잃는 게 아니고 그런 걱정이 있다. 그럼 얘는 그 한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의 대응수단 2개. 공탁 청구. 그렇게 못 맡겼으면 공탁하라. 또 하나가 내가 다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대금을 내놔라. 이렇게. 매매 계약에는 별도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같은 게 따로 있게 됩니다. 담보 책임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매매 계약의 기본적인 효력으로 요 정도 내용들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들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조문을 위주로 해서 쫙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되는 건데 이거 내가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 제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딱 단순하게 정리시켜서 담보 책임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매매 계약은 오늘 다 못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더 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담보 책임 판매, 임대차하고 특별은 다음 주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